그러면 약간 좀 그런 메타버스의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산업이 수혜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딱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잖아요. 네, 컨텐츠죠. 그러면은 그 보통 이 산업의 발전 구도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이 뭐 태동을 할 때는 확실히 그 자동차의 그런 도로를 까는 그 인프라적인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가 돈을 벌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PC가 보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등등 각종 그런 좀 약간 서비스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그 콘텐츠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산업이나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지금 컨텐츠 쪽도 물론 소비자 접점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컨텐츠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접하게 되고 그 컨텐츠가 어떤지 경험을 하는데, 이 메타버스는 좀 다른 게, 메타버스 안으로 결국 이제 가상현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몰입형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능동적 자아가 몰입형 경험이 되고 사회적 자아가 되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게, 옛날에는 나 혼자 게임을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호 경험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게 메타버스 경험의 핵심인데, 이 몰입형 경험을 얼마나 진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또 평가를 하려면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냐,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누구겠어요? 엔터 쪽인가? 게임? 그런 쪽? 게임 쪽. 게임 지금은 게임이 가장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장 적합한 산업이거든요. 가장 잘 맞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들, 유니티, 그 다음에 뭐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그 다음에 로블록스 같은,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계속 이제 뭐 블로그나 이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로블록스는 지금 유저 깡패거든요. 유저 깡패이기 때문에, 자, 옛날부터 있었어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옛날에 이제 재미가 없었죠. 2012년도에 예를 들면 DAU, 우리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 하거든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사용하는 유저 수가 20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로블록스? 몰라요. 데일리 4,200만 명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원래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그냥 항상 있다고 대한민국 되네요. 전체 거의 뭐 한 90%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대화하고 집 짓고 성 짓고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초기거든요. 메타버스의 유형들인데, 이걸 지금 구현할 수 있는 데는 게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게임 컨텐츠가 지금은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모이는 유저들의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시장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명품들, 그 다음에 일반 재화 같은 것들, 현수막 다 걸리죠. 게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딱 보여요. 물론 그걸 VR로 할 수도 있고 일반 모니터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광고에 이제 노출되는 광고 시장들도 지금 엄청 치열해지겠죠. 나이키든 그 다음에 구찌든, 뭐 동물의 색 같은 경우는 발렌티노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품 시장들이,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어릴 때부터 되게 노출시키잖아요. 로블록스가 지금 연령대가 9에서 한 12세 가장 많아요. 절반이 넘거든요. 북미 기준으로. 아는 아니지. 와이프의 사촌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로블록스를 이제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연령 친구들 세계에서는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 로벅스를 받죠. 용돈도 미국은 로벅스로 받고, 이걸 또 로벅스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그걸로 아이템을 사고 아바타에 입혀줄 옷도 사고, 그러면 이제 옷을 뭘 사냐 이거죠. 명품 입히고 싶잖아요. 명품을 좋아해요 애들이 결국.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노출시켜 와가지고 내가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나이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명품의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이 나의 내가 너무 실제 갖고 싶은 그 물건들이 오프라인에서 그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되면 구찌 가방을 정말 사고 싶어. 나중에 커서. 그럼 얼마나 빨리 사겠어요,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서 다 지불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사오는 거죠.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예. 광고 시장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유저가 많으니까. 계속 노출시켜주고 하루에 4천 몇만 명이 들어오는데 노출시켜주면 이런 광고 시장, 유통 시장이 얼마나 급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뭐 그 컨텐츠를 바치는 기업들이 또 있죠. 예. 유니티나 아니면 얼리얼 이런 애들이 얼리얼 뭐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장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유니티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니티 같은 경우는 뭐 로블록스하고도 비슷한데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80%씩 하거든요. 와, 70,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매출 원가가 많이 안 드는데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적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영업이익도 적자지, 순이익도 적자지 하니까 이걸 다 까먹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까먹냐 이거죠. 마케팅 세일즈, 그 다음에 일반 영업 비용,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돌아가는 수익들, 예, 이런 것들로 다 가거든요. 지금 R&D 비용이 전년 대비 58%거든요. 예, 그게 이제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예,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남고 거기서 이제 비용들 다 빼잖아요. 빼고 다 까먹는 거죠, 여기서. 다 까먹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내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다행히도 또 이렇게 적자폭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원래 유니티 지금 주가도 변동성이 엄청 높잖아요. 예, 로블록스도 그렇고 유니티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보면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위치는 좋아 보여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에는 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를 또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좀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원래 영업이 이렇게 흑자 전환하나 이런 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좀 성장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네, 성장주의 숙명인데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로블록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저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유저도 그렇고 얘들이 이제 게임 개발자들한테 수익을 주는 것도 계속 이제 수익을 나눠 갔잖아요. 수익 쉐어링이거든요. 유니티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개발자 비용들 아니면 유저들한테 이게 수익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지금 추세라서 어쨌든 유저가 증가하면 이 비용들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개발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계 자체가 800만 명이 개발자가 지금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 루아라는 되게 쉬운 언어를 쓰거든요. 예. 유니티나 뭐 얼리얼 얘들은 C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 유니티는 C# 언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유니티는 C++ 언어를 쓰는데 어렵죠. C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한테 이게 최적의 환경이 돼 있어요. 지금 완전 너무 게임이 다 재밌진 않죠. 예, 만든 게임이 다 재밌진 않은데 좀 흥미로운 게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유저들이 붙거든요. 예,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 그 개발하는 언어도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개발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얘들이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냐? 7대3으로 하거든요. 자, 7대3으로 하게 되면 누가 치르겠어요? 당연히 그 회사가 7 아니에요? 아닌가? 유저가 7이죠. 유저가 7이에요? 유저가 7입니다. 예, 유저가 7이고 유저한테 7을 주는데 이게 왜냐면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얘들은 지금 관건이거든요. 개발자들, 예, 개발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관건인데 이 최적의 개발 환경에 다 속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지표들이. 근데 이제 점점 플랫폼이 커지고 유저들도 많아지고 성장 가도를 지금 제대로 달리고 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개발자들한테 주는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줄어들겠네요. 예, 비율적으로. 예전 유튜브랑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초기 시장하고 지금 시장 어때요? 수익 배분하는 게 달라졌어요. 저 몰랐어요. 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엄청 달라졌잖아요. 수익 배분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레드오션이 되고 이제 유저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기업 자체에서 수익을 많이 안 주려고 하겠죠.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확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플랫폼의 그게 힘이거든요. 예, 플랫폼의 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7 줬던 게 뭐 6.8을 줄 수 있고 6.5를 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익을 올리는 거죠. 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저 깡패다. 로블록스는. 유니티도 지금 뭐 둘 다 그래요. 둘 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이걸 언제 흑자 전환할 건지 이제 그걸 좀 그 투자자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성장주가 뭐 물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 뭐 30% 40% 엔비디아처럼 AMD처럼 그렇게 30% 40%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슬슬 이제 흑자 전환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지. 얘들이 지금 주가가 대박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괜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로블록스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등폭이 있어요. 근데 등폭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려면 그런 이제 성장 모멘텀이나 아니면 장기 성장 여력을 봤을 때 로블록스나 유니티는 앞으로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유니티를 또 더 말씀드리면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 콘텐츠잖아요. 게임 콘텐츠인데 유니티는 지금 기업 대 기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B2B 산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 그 다음에 AC라 하죠. 우리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라는데 책에 있는 내용처럼 그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이제 착용하고 그쪽으로 3D 엔진 개발 플랫폼을 솔루션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솔루션을 주는데 이 개발자들이 뭘 이용하냐 이거죠. 유니티 프로나 유니티 마스나 유니티 솔루션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독을 해요. 구독을 해가지고 크리에이션 사업부거든요. 크리에이션 사업부인데 그 사업부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되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개발자들은 이 3D 엔진으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죠. 이걸 어디다 공급하냐 이거죠. AEC 건설하는 애들, 그 다음에 교육, 자동차 회사들 이런 3D 작업이 필요한 애들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들이 다 한 군데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들에 이게 페이스북이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는 지금 뭐 몇백만 원대예요. 몇백만 원대에 비싼 건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하거든요. 되게 비싸네요. 그게 B2B예요, 애들은. B2B.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여기 기업 설명을 책에 해놨지만 그 보면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B2B로 접근을 하거든요. B2B로 이제 공급하고 그걸 공급받은 회사들은 솔루션 기업들 그런 이제 교육 관련, 자동차 관련 아니면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 3D 작업이 필요한 애들한테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건설 작업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하고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팔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미 그런 건설 AR 솔루션 기업들은 모니터로 보여줘요. 태블릿이나 태블릿으로 이 3D 엔진, 유니티가 개발한 3D 엔진으로 보게 되면 완성된 건물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AR이잖아요. 증강현실이잖아요. 증강현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병원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병원에 이제 의료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랩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고 수술실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리 AR로 쫙 보여준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그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줄겠어요. 비용 절감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책에. 비용 절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단순히 AR이지만 이게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산업에 발전하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하잖아요.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솔루션이 있냐를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3D 솔루션 하는 기업이 있단다. 그게 유니티다. 유니티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이제 회사에 이제 주는 거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홀로렌즈 2 이게 스마트 클래스는 워낙 원가가 비싸가지고 솔직히 B2C는 사업이 어렵고 너무 이게 비용 자체가 낮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만드는데 원가, 만드는 그 원가가 높아가지고 이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대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특정 산업일 수 있는데 이 산업들 안에 얼마나 많이 범용성, 그다음 확장성을 가지고 이용되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유니티는 지금
단순히 게임 엔진, 물론 모바일 게임으로 되게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언리얼보다는. 그런데 게임도 게임이지만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영화, 이런 3D 작업들이 필요한데 다 엔진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3D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니티는 지금 목표 그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산업들에 얼마나 확장성 있게, 범용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익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니티는 그런 이제 범용성을 좀 보고 성장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투자자들한테 좋은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실적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미 네. 주가가 다 선반영을 해서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주가는 이제 미리 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쭉 이렇게 됐다가 170, 180달러까지 됐다가 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천장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지금 내먹고 있겠죠. 그래서 그 상장을 처음 한 기업들은 처음에 이제 상장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상장하고 쭉 가려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유니티의 사업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되게 유니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 이제 뭐 흑자 전환하는지, 아니면 주가 언제 반등하는지, 물린 거지. 주가 이제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문의를 또 주셨는데, 유니티가 앞으로 내가 좀 정말 편하게 하고 싶다, 내가 이 기업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사업적인 걸 보셔야 되거든요. 예, 얘들 사업 전략이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정말 게임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 뭐 애니메이션, 영화, AEC, 건설 쪽, 자동차, 자율주행 하는데도 3D 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 기업들이 얼마나 쓰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예. 그 애들 홈페이지 가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솔루션들이나 케이스 스터디들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유심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들이 이런 전략을 갖고 가는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반대로 보죠. 주가를 먼저 보죠. 그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떤 산업, 그 다음에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초기 성장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물론 엔비디아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R&D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까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그 투자를 할 때 예. 어떻게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성장주 투자 전문이시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성장주 투자 전문까지는 아니고, 예, 물론 성장주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건 사실이고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를 많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 숫자보다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잘 버는 기업이든 돈을 못 버는 기업이든 이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잘 버는 기업부터 설명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퍼 이제 멀티플이라 하잖아요. 퍼가 지금 88배, 80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엔비디아 퍼는 높았거든요. 2016년대도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주였던 때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인데 그때는 200달러도 안 됐거든요. 그때도 퍼가 높았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 성장률 투자를 못 해요. 자, 물론 뭐 달러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 지분을. 성장주들 다 큰 성장주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퍼나 멀티플에 대한 이 함정에 빠지면 진짜 매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되냐 이거지. 비즈니스 아니면 동종 경쟁력, 그 다음에 경쟁력을 보고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게 밸류에이션이 하이 밸류냐 로우 밸류냐 이걸 보는데, 어쨌든 이 성장주들은 퍼가 높은 게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퍼가 단순히 뭐 기업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많단 말이죠. 기업 지표들이 뭐 유동자산 회전율이나 아니면 자본 회전율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지표들 보잖아요. 현금 흐름도 보고 현금 흐름 지표도 보고,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탄탄하냐 이거지. 얘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자,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AMD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든 페이스북이든 돈을 많이 벌고 재무 안정성이 높다.
난 이게 내 지표에 되게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단순히 그냥 PBR 아니면 PEG도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지표들 멀티플 지표들만 봤을 때는 매수하기 힘들다는 거죠. 잘 나가는 기업은. 자, 또 반대로 돈 못 버는 기업들은 이미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PER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근데 그런 기업들 돈 못 번다 이렇게 손절이 아니고 내가 쳐다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아직 돈도 못 버는데 나는 이런 기업은 하지 않아.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해당되진 않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좀 많은 기대 수익률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보셔야 돼요. DA가 얼마나 증가하냐. 그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개발자 수익을 얼마나 지급했냐. 그 다음에 개발자들 환경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예, 로블록스죠. 로블록스. 앞으로 로블록스가 사업을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갈 건지. 지금 텐센트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로블록스 차이나를 지금 합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기가 되게 일반인들은 되게 힘들죠. 그쵸, 좀 어렵죠.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 벌기 쉬워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돈 그냥 벌리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공부를 다 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난 굳이 공부 안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적자 보는 기업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 비례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공부 비례해서 수익률이 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를 이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주들은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성장주도 있고 뭐 중국 성장주도 있고 미국 성장주도 있지만 보통 미국이 성장주들이 퍼가 되게 높거든요. 그나마 낮은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30배가 안 되거든요. 그 S&P 500 퍼하고 시장이라죠. 우리가 시장 퍼하고 지금 가장 간격이 작아요. 페이스북이 그만큼 지금 조금 로우 밸류 이슈가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얘들은 또 부채 비율도 우리 보잖아요. 재무 안정성 볼 때. 부채 비율이 23%예요. 예. 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현금도 잘 벌어들이지만 이게 한참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페이스북도. 이런 거면 정말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매력이 높다고 판단을 딱 내릴 수 있죠.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 할 때 특히 성장주를 평가할 때, 가치 평가할 때 너무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빡빡하게 퍼 높네, PEG 높아, PBR도, 이게 얘는 유형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 이렇게 막 접근하시게 되면 이걸 좀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혹시 이런 방금 오늘 이렇게 딱 읊어주신 그런 기업들에 뭔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ETF나 이런 게 있을까요? ETF 뭐 이게 너무 대형주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ETF를 제가 잘 권하지는 않아요. 저도 ETF는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를 이게 1등, 업계에서 1등, 2등을 한 애들은 굳이 이제 ETF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책에 이제 내용도 소개했고, 또 말씀을 또 드려야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 ETF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SMH라고, 이게 지금 뭐 TSMC도 속해 있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AMD 다 지금 핵심 밸류 체인들 다 지금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하셔도 좋아요. 대신에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 1등하는 기업의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1등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조금 못 나가는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ETF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반도체 업종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언급드린 히어로, 게임 컨텐츠. 이제 게임도 어쨌든 간에 이제 메타버스를 표방한 게임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로블록스도 ETF에 계속 이제 편입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주요 ETF들. 지금은 포함이 안 예, 됐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예, 나중에 이제 뭐 계속 이제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로블록스가 편입된 이런 ETF들도 좋고 지금 나와 있는 게임 관련 ETF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이 가장 큰 히어로, HERO 예, 그런 이제 기업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으로 IT 이제 빅테크 쪽으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예, QQQ라고 Q세계 예, 나스닥 대형 기업들이 다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QQQ도 괜찮고 왜냐하면 지금 뭐 대형 IT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메타버스 관련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들은 어쨌든 IT 기업이고 이런 IT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후방 산업은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잖아요. 메타버스가 전방 산업이라면 예. 그러면 얘들한테 또 투자하려면 그런 이제 기업들을 가져가는데 ETF 나는 정말 기업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예, ETF를 그러면 저도 이제 레코멘드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는 좀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이 필요하다. 예, 후자를 권해요. 저는 후자를 개인적으로 후자를 권해요. 좀 더 나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고 굳이 뭐 ETF 할 필요가 없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돈 잘 벌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예, 이런 애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는 참 ETF 권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워낙 그 업계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ETF 권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좀 ETF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으시니까 예, ETF를 그 제가 개인 취향, 개취입니다. 개인 취향이 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또 안 드린 게 있는데 데이터 센터 이제 리츠 제가 여기 책에 내용이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얘기 아까 하다가 말씀드리려고 지나갔는데 뭐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여기 책에 넣었어요. 처음에 이제 에키녹스하고 디지털 리얼티라고 그 이제 리츠 중에 데이터 센터 리츠 중에는 1, 2등 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전체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금융위기 이후로 말하면 2012년, 14년, 18년 그 다음에 2020년 요 한 4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전체 하락할 때 4번에서 5번인데 2009년, 10년 뺄게요. 너무 격동적인 시기라 가지고 그쪽은. 그래서 그 전체 하락할 때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참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싼 가격에 계속 기업 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센터 요 리츠들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죠. 이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주가를 보면 한 2012년부터 정말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예전 2012년 전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물론 뭐 정말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보다 못하죠. 수익률이 못한데 이 데이터 센터는 코로나가 터지고도 살짝 조정 거치고 계속 올라갔어요. 왜? 언택트가 터져버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가 터져버리니까 데이터 센터는 많이 필요하지. 또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간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리치들은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내가 만들어서 임대를 하잖아요. 예. 뭐 상업 리치하고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내가 그냥 건물 지어서 뭐 오피스 리츠, 주택 리츠처럼 그냥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임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서버 PC, 서버 CPU, GPU, 그 다음에 D램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물론 대형 IT 기업들이 그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에키녹스 그 플랫폼을 써요. 데이터 센터. 예, 실제로 쓰고 있고 지금 에키녹스 같은 경우도 북미, 유럽, 아시아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건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리한 사업은 다른 데가 이제 수익이 이게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잘
임대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커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미가 가장 임대율이 좋죠. 대신에 기술의 원산지니까. 근데 얘들이 또 임대료가 얼마나 높아지냐요. 매년 높아져야지 얘들이 임대료에 대한 수익을 얻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이익으로 대변되는 AFFO라 하죠. 우리 리츠. 예, 리츠 그 가치 평가할 때 AFFO라고 하는데 그 AFFO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 요인은 결국 임대료거든요. 임대료도 매년 2에서 한 4%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실이 없죠. 공실이 없는 게 공실이라는 말이 웃긴 게 그냥 고객이 정해져 있어요. 고객을 정해놓고 만들지 이게 뭐 만들어놓고 고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사업하는 데는 이 사업은 힘들지만 얼마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주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도 270몇 개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얘들이 이제 보면 페이스북이나 버라이즌이나 AT&T나 물론 IT 기업들도 있지만 통신, 금융 쪽으로 전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작거든 크든 하이퍼 스케일이든 미드 스케일이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쪽은 앞으로도 산업이 계속 이제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필요로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데는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있죠. 그 다음에 구글 이 세 개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되죠. 애들은 상승할 수가 없죠. 데이터로 다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업종 분야에 데이터 센터가 생겨나면 이 데이터 센터 리츠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메타버스도 이런 이제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0과 1로 쌓아가는 뭐 디지털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후방 산업으로서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보다는 클라우딩 컴퓨터도 할까 이거 할까 했는데 클라우딩 쪽은 너무 이제 좀 사업자들이 많고 방대해서 제가 이것보다는 확실한 거 아예 그냥 하자 해서 데이터 센터 리치가 좀 즉흥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글 소재를 정할 때 데이터 센터 리치 또 소비자 이게 독자들이 리치하면 또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에키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이 1.5% 주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1에서 한 1.5%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리얼티 걔는 이제 한 3% 지금 내외. 제가 글 쓸 때만 해도 한 3.5%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가고. 계속 오르니까 3% 왔다 갔다 해요. 그나마 좀 높죠. 괜찮죠. 배당 수익률 뭐 그 정도면 내가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뭐 디지털 리얼티도 괜찮은데 주가가 좀 더 누가 안정적이냐 이걸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투자자분들은 에키녹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 지금 볼 때 변동성은 조금 에키녹스가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리츠도 정말 경제적 혜자가 상당해요. 이 진입 장벽이 높고 아무나 따라올 수 없고 또 고객들 특히 클라이언트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이 구글, 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전부 대형 IT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계속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냐 결국 클라이언트거든요. 그 고급 클라이언트들이 손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서버는 되게 안정해야 되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야 이번에는 다른 업체로 가보자 아니면 우리가 해보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려면 자체적 내재화를 물론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내재화를 해버리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이 부담되는 애들은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임차인에 대해서 그냥 임대료만 주고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네, 더 효율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 작은 성장을 막 시작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내재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이 아니면 네이버도 지금 에키녹스 거를 가지고 전환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케이션이라고 금융, 보험 아니면 뭐 게임도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특화되어 있는 게 에키녹스거든요. 에키녹스는 되게 코로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건설해서 임대해 주거든요. 단순히
IT 기업뿐만 아니고 IT 기업이 중심이지만 은행 쪽으로도 그렇고 파이낸스 쪽으로도 그렇고 조금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의 좀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리츠는 에키녹스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으니까 통신 산업들, AT&T, 버라이즌 이런 애들. 그래서 뭐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탄탄하다. 탄탄하고 앞으로 주가가 되게 안정적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 지금 배당금을 결국 늘린다는 건 리츠의 생명은 배당금이잖아요. 그렇죠. 리츠의 생명은 배당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배당금이 삭감되느냐. 배당금 삭감한다는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손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요. 리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들은 앞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되게 적다. 배당 성향이 되게 높긴 하죠. 리츠니까. 근데 앞으로 이익을 계속 얻는 리츠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데이터 센터를 강력하게 또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뭐 메타버스 뭐 한때 상당히 좀 증시를 뜨겁게 달군 그런 키워드였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떤 분들이 보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뭐 이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뭐 결국엔 이것이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새롭게 막 생겼다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런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점점점 우리 그런 세상으로 침투하는 그런 성향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술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차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에서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관련 기업들, 기술 그런 부분은 또 책에 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벵골 호라님 작가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